안녕하세요. 희연이 읽어준 썰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롭던 수원의 거리를 뒤흔든 배신, 비밀, 그리고 살인의 어두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진호, 밝은 미소와 사랑스러운 가정을 지닌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의 완벽해 보였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방식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진호의 시신은 자신의 집에서 발견되었고 그는 끔찍하게도 둔기로 맞아 숨졌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악몽처럼 끔찍했는데요.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무기, 바로 그의 시신 옆에 피에 젖은 채 놓여있던 망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거짓과 숨겨진 관계들이 얽힌 복잡한 실타래가 드러났고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던 그의 아내 한유라가 범인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가까운 누군가가 관련된 것일까요? 이번 사건의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들을 파헤쳐 보시죠. 사랑이 죽음으로 변하고 신뢰가 배신으로 이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함께 밝혀봅시다. 끝까지 시청하시며 김진호의 살인사건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확인하세요. 이 이야기는 믿었던 사람에게 잔혹하게 목숨을 빼앗긴 성공적인 부동산 중개인 김진호의 얘기인데요. 김진호는 수원에 거주하던 45세 남성으로 한강부동산이라는 지역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유명한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환한 미소와 친근한 성격으로 고객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부동산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그는 아내 한유라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유라는 진호의 두 번째 부인이었으며 그에게는 심리학을 전공하는 18세의 서울대학교 신입생이자 유라의 딸 이한나라는 의붓딸이 있었는데요. 겉보기에는 진호와 한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듯 보였고 밖에서 본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일 외에도 진호는 요트를 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드림캐쳐라는 작은 요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한강에서 주말마다 배를 타고 바람과 파도를 즐기는 것이 그의 취미였고요. 지역 마리나에 있는 친구들은 진호를 항상 도와주고 웃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망하기 직전 며칠 동안 진호는 수원의 중심가에 있는 대형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래는 그의 경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또한 그는 유라를 위한 깜짝 결혼기념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산에 있는 오두막을 예약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으며 현지 보석상인 경복 보석에서 특별한 목걸이를 골라 선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아침 동네 커피숍을 방문할 시간을 냈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고 바리스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으며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캐러멜 라떼였는데요. 2015년 4월 10일 사망 이틀 전 그는 명커피에서 웃으며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행복해 보였고 미래에 대해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호의 겉모습과 달리 그의 인생에는 감춰진 문제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아내 유라는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딸 한나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진호의 늦은 밤 일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은 김 씨 집안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4월 12일 오전 7시 30분경 진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웃에 살던 52세의 은퇴한 교사 박민수였는데요. 유라는 전날 밤 이후 진호와 연락이 닿지 않자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라는 당시 자매를 만나러 외출 중이었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민수에게 남편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민수는 김 씨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호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어볼 결심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있지 않았는데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민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고
거실과 주방을 지나가면서 의자들이 뒤엉켜 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흔적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고요. 진호는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옆에는 피로 뒤덮인 망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고 벽과 가구에는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고 즉시 방을 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는 핸드폰을 꺼내어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할 때도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구급대원은 민수를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호의 사망 소식은 곧 동네에 퍼졌고 해화동은 순식간에 경찰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집 밖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며 모였습니다. 언론도 기자를 파견해 사건을 보도했고 정오까지는 수원에서 가장 큰 뉴스로 떠올랐는데요. 민수는 진호와 오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대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친구이자 이웃을 발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진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자격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호의 시신 발견은 복잡하고 비극적인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그를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 대한 숨겨진 비밀들을 폭로하게 될 사건이었는데요. 2015년 4월 12일 민수의 119 신고 후 경찰은 신속하게 김 씨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아무도 집 안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수미 형사와 김지수 형사가 사건을 지휘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이수미 형사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유명했습니다. 38세의 그녀는 수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녀의 파트너 김지수 형사는 42세로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명성을 쌓은 형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강력한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집 안을 둘러보면서 그들은 싸움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거실에는 의자가 넘어져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있었으며 주방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접시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들이 안방에 도착했을 때는 끔찍한 광경이 그들을 맞이했는데요. 김진호는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고 그는 망치로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그 옆에는 피로 뒤덮인 망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과 가구에는 피가 튀어 있었고 공격의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형사는 망치가 살인 도구임을 확인하고 증거물로 봉인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범죄 현장은 혼란스럽고 불쾌한 모습이었습니다. 형사들과 감식팀은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들은 장갑을 끼고 신중하게 물건들을 다루며 증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혈액 샘플, 지문, 망치는 모두 수거되어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집 밖에서는 이웃들이 경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언론들도 현장에 나와 이 충격적인 살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이웃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며 그들은 진호를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미디어의 관심은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더했는데요. 이수미 형사와 김지수 형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집 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세부적인 설명은 형사들이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일어난 사건들을 조각조각 맞춰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 경찰은 많은 증거를 수집했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누가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진호를 살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형사들은 앞으로의 수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김진호 살인 사건의
첫 번째 용의자는 그의 아내 한유라였습니다. 유라는 34세로 지역 회계 회사인 북한 회계에서 일하는 회계사였습니다. 그녀는 지적이고 꼼꼼하며 근면성실한 사람이었고요. 유라는 어려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6살에 어머니가 되었고 스스로와 딸 한나를 부양하기 위해 호스티스로 일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고 강인한 성격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라는 최근 딸 한나의 행동이 변한 것을 눈치채고 진호의 늦은 밤 일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친구들과 이웃들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몇 주 동안 유라가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졌다고 묘사했습니다. 일부는 그녀와 진호 사이에서 들려오는 다툼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미 형사와 김지수 형사는 2015년 4월 13일 유라를 신문하기 위해 불러들였습니다. 유라는 침착해 보였지만 분명히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고요. 그녀는 서울에 있는 여동생 서연을 만나러 나가 있었고 그동안 집을 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라는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지만 형사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신문 중 유라는 진호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녀는 최근에 그들이 더 자주 다투었으며 주로 진호의 일과 집을 자주 비우는 것에 대한 문제로 다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으며 그를 죽인 일에 자신은 전혀 연관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형사들은 살인이 일어난 그날 밤에 대해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유라는 4월 11일 오후에 서울로 떠나 여동생 서연의 집에서 4월 12일 아침까지 머물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들이 서연에게 확인한 결과 그녀는 유라의 진술을 뒷받침했지만 유라가 진호와 한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을 무시할 수 없었고요. 경찰은 유라의 차와 소지품을 조사했지만 살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라가 적은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에는 유라가 느꼈던 불만과 의심들이 적혀 있었고 이는 그녀가 큰 스트레스와 감정적 혼란에 휩싸여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리바이에도 불구하고 유라는 여전히 주요 용의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유라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면서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유라를 범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동기나 단서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라에 대한 압박은 커졌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라 안에 대한 수사는 철저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었는데요. 형사들은 진호의 잔혹한 살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호 살인 사건의 두 번째 용의자는 그의 의붓딸 이한나였습니다. 한나는 18세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고 친구들은 그녀를 밟고 야망이 넘치며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한나는 의부자버지인 진호와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 중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들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불륜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불륜은 한나에게 죄책감과 갈등을 안겨주었으며 그녀는 특히 이로 인해 어머니 유라가 받는 고통을 목격하며 더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형사 이수미와 김지수는 2015년 4월 14일 한나를 불러 신문했는데요. 한나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호와의 불륜을 인정하며 그것이 약 6개월 전에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외로움과 혼란을 느끼고 있었고 진호가 그녀 곁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신문 중 한나는 가까운 친구에게 불륜과 그로 인한 죄책감을 털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형사들에게 한나의 이야기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나는 진호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 살해되기 전날 밤이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들은 불륜과 그로 인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말다툼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들은 한나에게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한나는 그날 친구 집에서
중간고사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한나가 4월 12일 새벽까지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요. 하지만 형사들은 한나가 겪고 있던 감정적 혼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나의 기숙사 방과 그녀의 소지품도 조사했지만 살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와 진호 사이에 오고 간 여러 편지와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메모들은 그들의 관계의 깊이와 그들이 겪고 있던 감정적 갈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알리바이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불륜과 그로 인한 감정적 긴장 때문에 여전히 주요 용의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한나의 친구들과 학우들을 인터뷰하며 불일치나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한나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불륜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했습니다. 이 한나에 대한 수사는 철저했지만 형사들은 여전히 많은 질문들에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호 김의 잔인한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17일 김진호가 살해된 지 5일째 되는 날, 경찰은 중요한 돌파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강 근처 공원에서 조깅하던 한 시민이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그날 아침은 서늘하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벤치 근처에서 조깅하던 한 시민은 나뭇잎 아래 부분적으로 묻힌 비닐봉지를 발견했는데요. 호기심에 봉지를 열어보니 안에는 피가 묻은 셔츠와 장갑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몇 분 만에 순찰관 박지훈과 최혜진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봉쇄하고 이수미 형사와 김지수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들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품들을 봉인하여 포렌식 분석을 위해 가져갔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사건 해결에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요. 그들은 해당 증거를 수원경찰서의 포렌식 연구소로 가져갔습니다. 분석 결과 셔츠에 묻은 피는 김진호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장갑에서 진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는 수사의 초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용의자 목록을 다시 확인하고 알리바이를 재검토했습니다. 또한 공원과 인근 지역의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나 이와 유사한 인물이 살인 사건이 발생한 밤 늦게 공원에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었는데요. 형사 이수미와 김지수는 한나를 두 번째로 신문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한나가 더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녀는 그날 밤 공원에 갔지만 단지 머리를 식히기 위해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 묻은 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추궁했지만 한나는 다소 불안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수했습니다. 포렌식 팀은 계속해서 분석을 진행하던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고요. 장갑에서 유라한의 DNA와 일치하는 머리카락 섬유가 발견된 것인데요. 이 발견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어머니와 딸이 모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015년 4월 18일 형사들은 유라를 다시 소환하여 신문했습니다. 유라는 차분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자 유라는 장갑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살인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정원 가꾸기를 할 때 장갑을 착용했다고 말하며 그것이 한강 근처에서 발견된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이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진실에 가까워졌음을 직감하며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의 발견은 수사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으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김진호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기 위한 수사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김진호의 살인 사건의 세 번째 용의자는 그의 전 부인 정민지였는데요. 민지는 46세로 다혈질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호와의 관계가 갈등이 심했고 그가 유라와 결혼한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수원에 거주하며 한성마트라는 지역 슈퍼마켓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이수미와 김지수는 2015년 4월 19일 민지를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지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불손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자신의 의견을 숨기지 않는 성격이었는데요. 신문 중 민지는 진호와의 관계가 험악했다고 인정하며 그들의 결혼 생활이 다툼으로 가득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유라를 가정 파괴자라고 부르며 자신의 결혼이 끝난 이유로 유라를 탓했고요. 그러나 민지는 진호의 살인에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형사들은 2015년 4월 11일 밤 그녀의 행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지는 집에서 TV를 보며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녀는 무한도전 한 회를 시청한 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알리바이를 확인해줄 목격자는 없었기 때문에 형사들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경찰은 민지의 집을 수색해 범죄와 연관된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공원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정원용 장갑 한 쌍을 발견했지만 이 장갑에서는 피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알리바이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민지의 동기를 계속 조사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민지가 최근 진호와 한나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사건에 또 다른 긴장과 분노를 더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은 형사들에게 민지가 진호와 한나의 불륜에 대해 매우 화를 내며 진호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민지의 이웃인 최 씨는 민지가 배신과 거짓말에 대해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주요 용의자로 남아 있었지만 형사들은 그녀를 기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문 내내 민지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굳게 믿었습니다. 정민지에 대한 수사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형사들은 진호의 살해로 이어진 사건들을 퍼즐처럼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2015년 4월 21일 마침내 김진호 살인 사건에서 결정적인 돌파구가 생겼는데요. 며칠간의 수사 끝에 이수미 형사와 김지수 형사는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인근 주유소에 설치된 CCTV가 살인 사건이 발생한 밤 유라 한이 한강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이 증거는 유라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형사들은 CCTV 영상을 신중하게 검토했고요. 영상에는 유라의 차, 파란색 현대 소나타가 4월 11일 밤 11시 30분경 주유소를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를 통해 형사들은 진호의 살인범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2015년 4월 22일 아침 경찰은 유라 한이 일하는 북한 회계 사무실로 출동했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날씨였으며 KBS와 SBS 등 지역 뉴스 방송사들은 이미 사건의 최신 전개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유라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경찰이 들어오자 놀란 듯했지만 그들이 남편 살인 혐의로 체포 사실을 통보할 때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유라는 수갑을 찬 채로 끌려 나왔지만 끝까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는 압도적이었는데요. 남편 진호와 의붓딸 한나의 불륜은 유라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딸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형사들은 사건 당일 밤 유라가 진호를 대면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져 결국 유라가 망치를 들어 진호를 여러 차례 치며 그를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라의 체포 소식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웃들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성실하고 지적인 여성이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언론들은 유라의 체포를 상세히 보도했고요. 진호의 가족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부는 살인범이 잡혔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다른 이들은 배신감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한나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의붓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은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엄청났죠. 유라는 경찰서로 연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형사들은 자신들의 결론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CCTV 영상, 포렌식 증거, 유라의 모순된 진술이 그녀의 유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원 지역 사회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김진호의 살해 사건은 깊은 가족의 비밀을 드러냈고 그를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유라한의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재판은 2015년 7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KBS와 SBS 같은 지역 뉴스 방송사 기자들과 사건을 걱정하는 지역 사회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요. 검찰은 45세의 오상현 지방검사가 맡았으며 그는 법정에서 강력하고 집요한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오 검사는 유라의 살인 동기가 진호와 한나의 불륜을 알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고요. 그는 배신과 감정적 혼란에 의해 극단적인 행동을 한 여자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유라의 차가 한강 근처에 있던 CCTV 영상,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포렌식 증거, 그리고 그녀가 경찰에게 제공한 상충되는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39세의 최연정 변호사가 이끌었는데요. 차분한 태도와 날카로운 법리로 유명한 최 변호사는 유라가 무죄라고 주장하며 제시된 증거가 정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질투나 분노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CCTV 영상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또한 유라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내내 진호의 가족은 앞줄에 앉아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한나는 재판의 감정적 무게를 이겨내기 어려워했는데요. 그녀는 의붓 아버지를 잃었고 이제는 어머니가 장기간의 감옥형에 처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2주간의 증언을 마치고 배심원단은 3일 동안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5년 8월 3일 배심원단은 유라한에게 1급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판결이 낭독될 때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라는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진호의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론은 즉시 이 판결을 보도했고요. 이혜진 판사는 유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녀는 판결문에서 증거가 유라의 유죄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으며 이 범죄는 개인적 배신과 분노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호의 가족에 대한 동정심을 표하며 이 판결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안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꼈지만 다른 이들은 유라가 겪은 힘든 과거와 그녀가 받았던 감정적 스트레스를 고려했을 때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호의 가족은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는데요. 유라한의 재판과 판결은 김씨 가족과 수원 지역 사회에 비극적인 장의 끝을 알렸습니다. 이 사건과 그 여파는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겼지만 판결은 어느 정도 정의를 제공하며 치유의 길을 열었습니다. 유라한의 재판과 판결 이후 김진호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삶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유라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형을 복역 중이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방문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엄격한 규칙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미디어의 관심은 점차 사라졌고 대신 수원화성문화재와 같은 수원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이제 19세가 된 한나이는 서울대학교로 돌아가 심리학 공부를 이어갔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렸으며 결국 상담을 받으며 감정적 여파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나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으며 미디어의 관심에서 멀어져 학업과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의 자원봉사에 집중했습니다. 한편
이수미 형사는 이 고프로파일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수원경찰서에서 다른 사건을 계속 수사하며 젊은 형사들에게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김지수 형사는 경기 마약수사대에 배치되어 지역의 마약 범죄와의 싸움에 그의 수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수원 지역 사회에서는 진호의 사례가 남긴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이웃들과 친구들은 그를 친절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중개인으로 기억했으며 한강에서 요트를 타는 것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회상했습니다. 지역 로터리 클럽에서는 그를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열었고 그의 삶과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기리기 위해 수원타운센터에 기념 명판이 설치되었는데요. 진호의 가족, 특히 첫 번째 아내인 정민지는 서로의 힘을 빌려 위안을 찾았습니다. 민지는 한성마트에서의 경력에 집중하며 서울에서 열리는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과 같은 지역 자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그녀는 가족을 가까이 두고 의붓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손주들을 지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호의 살인 사건이 남긴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지만 2015년 4월의 비극적인 사건은 수원의 역사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는 김씨 가족을 중심으로 모여 그들이 이 끔찍한 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이해를 제공했는데요. 이 사건은 사랑, 배신, 그리고 살인이 불러온 복잡한 인간관계와 통제되지 않은 감정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 강렬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